네, 그러면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3번째 수업을 하겠어요. 어나운스먼트는 다음 주에 있을 그 시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수업 시간에 시험이 있고요. 조금 늦게 오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지난 시간에 말을 했지만 뭐 1시간 15분으로 세팅을 해 놓을 거고요. 마치는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늦춰 놓을 거니까 5분, 10분 늦더라도 1시간 15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놓을 거예요. 어, 범위는 오늘 말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수업하는 것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언제나 퀴즈 뭐 시험 똑같지만 오픈 에브리띵이고 휴먼 뭐 머신 인터랙션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챕터 4 와이파이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라우팅 챕터 5를 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좀 와이파이에 대해서 기왕 한 거 좀 더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지난번에 올려놨던 그 링크들 중에서 커버를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좀 괜찮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 Entity Presentation on IEEE 802.11AX라고 제가 링크를 해놓은 그 우리 PDF 있죠? 강의 PDF에 보면 이게 있어요. 초반에. 그거를 여러분이 딱 누르면은 저 파워포인트 자료가 나오고요. 요게 첫 페이지예요. 네, 이게 첫 페이지인데 여러분이 이제 발표를 많이 하게 되죠. 학부생, 대학원생 이렇게 되면. 근데 요 뭐 발표 자료를 보면서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고 그래요. 일단 발표 자료를 볼 때 어때요? 보통 자기 소속 같은 걸 밝히죠.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여기 그 소속이 나오죠. NTT라고. 네. 뭐 니폰 텔레그래프 앤 텔레폰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그 AT&T라고 아메리칸 텔레그래프 앤 텔레폰 컴퍼니죠. 미국의 AT&T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본이 좀 보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A 대신에 N으로 바꾼 것 같아요. 뭐 저펜이라고 안 하고 니폰, 니혼 이렇게 많이 쓰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이 NTT라는 곳에 소속돼 있는 이 분이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802.11AX에 대한 자료를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뭐 일단 엔티티가 뭔지 좀 더 봐야죠. 엔티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아까 미국에 있는 AT&T 이름을 따서 만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일본 전신 전화 주식회사. 요즘 전신 정보 텔레그래프 보내는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좀 전통을 중시하죠. 그래서 그대로 두잖아요. 이름을 안 바꾸고. 예. 그래서 전신 전화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요. 어, 그 실제로 보면은 이 회사는 그러니까 어, 정부 회사와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정부 회사. 우리나라도 KT가 실제로는 국영 기업이죠. 실제로는 그런 것처럼 이 기간 산업인 전신 전화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보통 국가 국영 회사 뭐와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단지 예전에 전신 전화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통신에 대한 연구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뭐 NTT의 연구 부문 같은 것도 뭐 있었는데 여기 있잖아요. 뭐 연구 부문은 분할되지 않고 내부에 남아 있다. KT도 보면은 연구소가 있어요. KT도 연구소가 여러분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KT도 통신 관련 연구소가 있고요. 우리 학교 컴공과의 그 홍원기 박사님께서 아마 KT 그 연구소장으로도 근무하셨고 그럴 거예요. 파견을 가셔서.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면 미국에는 AT&T, 근데 AT&T는 완전히 그 국영 회사가 아니고 완전히 사설 회사예요. 미국은 많은 경우가 사설 사업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AT&T에도 이 연구하는 부서가 있었죠. AT&T 벨랩 여러분 잘 아는 그 AT&T 벨랩스죠. 지금 많이들 이제 통신 쪽은 빠져나와서 루센트 테크놀로지의 소속 어, 연구소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알카텔 루센트로 갔다가 뭐 해서 이름이 뭐 여러 번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기관 사업을 담당하는 게 이제 NTT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 KT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NTT와 KT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연구소 말고도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돼 있어. 연구소가 아니라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에는 원 안에 여러 연구소들이 있고요. 여러 연구실이 부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실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장이 이 애트리의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고 여러 소장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부장들이 계시고 실장들이 계시고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 용어가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체로 여러분이 대전에 있는 여러 가지 정부 출연 연구소들 연구원들 있잖아요. 그럼 어떤 데는 연구소라고 돼 있고 어떤 데는 연구원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이 이 원소부실 요거 체계를 딱 기억해 놓으면 이분이 어느 정도 직위에 계신 분이구나 아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물론 제가 말했듯이 각 연구원이나 연구소마다 이 직급 체계를 많이 바꿔놨어요 그동안. 그래서 저기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대충 저런 용어들 아직도 써요. 그래서 원소 부실 이렇게. 네,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이 있고요. 일본에는 이 닉트라고 뭐 되어 있는데 사실 뭐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그래서 ICT죠. National Institute for ICT인데 I 하나는 날려버리고 그래서 뭐 정보통신기술 연구소죠, 인스티튜트죠. 이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통신 전공하거나 그러면은 이 논문을 보면 이 닉트 소속인 연구원들이 쓴 논문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그 애트리, 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애트리라고 하죠. 애트리 연구원들께서 뭐 논문 쓰듯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기사들을 보면 여기도 보세요. 뭐 NTT와 닉트, NTT와 닉트 그다음에 무슨 어떤 또 인스티튜트가 함께 뭐 연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KT가 어쨌든 뭐 국영기업 비슷하지만 뭐 주식 회사고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주요 주주의 11.68%가 국민연금공단. 놀라운 것은 여기서 소개하는 NTT 중에서도 NTT에서 이제 그 와이어리스 쪽을 담당하는 회사.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때요? KT와 KTF로 나눠져 있었죠 한때. 그런 것처럼 NTT 도코모라는 데가 있는데 도코모가 상당히 큰 주주예요. 놀랍죠?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KT가 이제 그 KT 연구소가 있고 애트리와 그렇게 많이 협력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조직들이 있다. 뭐 이런 걸 알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슬라이드를 계속 보도록 합시다. 뭐 전체를 볼 건 아니고 몇 개만 딱딱 집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 여러분이 슬라이드 같은 거 만들 때 특히 인터넷에 올릴 때는 언제 했는지 해놔야죠. 사람들이 이게 뭐 30년 된 자료인지 5년 된 자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넣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아웃라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이 자료가 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문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본이죠. 다만 이제 이 자료가 잘 만들어졌는데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이 페이지 표시를 뭐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할 때는 저는 이렇게 하는 걸 항상 권해요. 전체 분의 몇.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뭐 PDF 뷰어 이런 거 보면 다운로드 딱 받으면 몇 페이지인지 알죠. 그럴 때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그 자료를 미리 나눠주지 않은 발표장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이널 프로젝트 같은 거 발표할 때 수업 들으면 그냥 여러분이 뭐 정말 발표하기 한 10초 전까지도 고쳐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탁 꽂아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으면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특히 여러분 그다음 학생 발표를 매니지해야 되는 조교라든가 교수 입장에서는 뭐 학생한테 15분 줬는데 막 떠들고 있는데 몇 페이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아웃라인도 소개를 안 해주고 그러면 매우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 페이지를 있잖아요. 전체 분의 현재 페이지를 딱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저나 아니면 많은 그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봐본 사람들이 여러분의 발표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쟤는 뭔가 좀 아는 애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살면서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어, 하나는 예전에 무슨 영화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말, 뭐 폭력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했던 말이 뭐
내가 뭘 원하는가, 그렇죠?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가 뭘 원하는가, 뭐 이런 이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있었죠. 예. 그 상상 보면 내가 뭘 원하는가는 주로 이제 돈이었고, 그렇죠, 권력이었고,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뭔가 그러면 이제 보스들이고, 그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뭐 정부 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깡패 영화에서는 그런 건데, 여러분이 이제 어, 네, 이런 발표라든가 이런 데서 네, 알아야 될 건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프로페셔널하게. 예,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야 되고, 설령 프로페셔널하지 않더라도 아직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한 방법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응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이 편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페이지 붙이는 것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 과연 이 통신 표준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일본에 관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1번, 2번 위주로, 뭐 이것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해당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 어떤 뭐 삼성이든 LG든 뭐 애틀이든 어디 들어가서 이 와이파이 다음 표준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표준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알고 있으면 낫겠죠, 훨씬. 예. 참여할 때도 어리버리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전체 페이지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를 뭐 어떤 사람들은 챕터라고 하는데, 사실 조그만 거는 챕터라고 안 하고요. 그냥 섹션이라고 부르면 무난해요. 그리고 이 섹션이라고 부르는 게 무난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여기 보면 뭐 한 30페이지 많아야 이런 길이의 자료들은 보통은 컨퍼런스 논문들을 발표 자료로 만든 게 많고요. 컨퍼런스 논문들은 챕터가 없어요. 섹션이거든요. 섹션으로 다 돼 있거든요. 섹션들로.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간단한 발표 자료에서는 이런 1번, 2번을 뭐 어떤 학생은 파트, 뭐 챕터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섹션이라고 부르면 또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듣고 있는 대학원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 뭐 좀 아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넣고요. 각 섹션을 시작할 때마다 저걸 한 번 더 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에 해당되지 않는 섹션들은 뭐 그레이로 처리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이 전체 파워포인트 여러 페이지 중에서 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다시 등장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전체 지도를 보여주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발표를 할 때는 항상 내용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형식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형식이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어, 보면은 우리가 와이파이일 경우에 표준을 만드는 곳과 그 컴패터빌리티를 서티파이 해주는 곳이 다르죠. 표준을 만드는 곳은 어디예요? 예, IEEE예요. IEEE의 그 워킹 그룹에서 만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표준 자체는 IEEE에 있는 IEEE의 어떤 워킹 그룹 번호가 달려 있죠. 거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표준에 따라서 기기를 만들 때 그 회사들의 컨소시엄인 와이파이 얼라이언스가 서티피킷을 주는 거예요. 얘는 컴패터블하다. 표준을 잘 따라서 만들었다. 물론 테스트를 하겠죠. 그 회사에 여러분이 제품을 샘플을 줘야 되겠죠. 만들어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여기는 이제 이 표준 스탠더다이제이션 프로시저보다는 지금까지 이 와이파이 표준들이 어떤 역사를 거쳤으니까 어떤 워킹 그룹들이 어떤 와이파이 표준들을 만들어 왔냐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대충 95년으로부터 뭐 한 2020년까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흥미로운 것은 뭐 이쪽 축은 X축은 시간인데요. 이 축이 뭔지 보세요. Y축이. Y축이 맥시멈.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면 뭔지 알죠. 이 과목을 들음으로써. 그전에는 뭐 Y가 뭐야 했지만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레이트예요.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뭐죠? 피지컬 레이어에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레이트를 정해놔도 어때요? 그 위의 레이어로 올라갈 때마다 어떻죠? 예, 또 그
보면은 각각의 그러니까 피지컬 레이어에서 예를 들어서 피지컬 레이어에서의 프레임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그걸 생각해 보세요. 피지컬 레이어 프레임에서 프리앰블은 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 파이 레이트처럼 돼 있는 거예요. 또는 다 빼고 나서 그냥 파이 프레임의 페이로드 있잖아요. 페이로드에 있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802.11b에서 싱글 스테이션이 있고 뭐 RTS, CTS도 안 하고 해서 이제 퍼포먼스 어퍼 바운드 했을 때도 뭐 50% 약간 넘는 효율 이럴 때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보면 여러분이 실제로 페일로드 부분만 딱 계산해서 레이트 계산, 오버헤드 계산했잖아요. 만약 이게 그렇게 한 거라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파이 프레임의 페이로드를 다시 보면 그건 뭐예요? 그 위에 맥 레이어의 프레임이 들어있죠. 그럼 맥 프레임에 또 오버헤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맥 프레임에서 또 여러 프리앰블이나 이런 걸 떼고 나서 페이로드를 봐요. 그러면 또 그 위에 IP 패킷의 어드레스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일 레이트를 이야기해서 이만큼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그 뭐 IP 패킷이든 그 위에 더 위에 올라가 있던 어떤 패킷들의 그 인포메이션 레이트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 802.11 자체는 뭐 파이와 맥 레이어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파이 레이트를 정의한다고 해서 크게 뭐 사기를 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저게 큰 숫자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맥 레이어에서의 레이트로 하겠어요? 파이 레이트로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커 보이는 걸로 애드버타이즈를 하고 싶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비츠 퍼 세컨드인데 당연히 이 시간이 가면서 이 파이 레이트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렇죠? 전체적으로. 물론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일부러 레이트를 높이지 않고 다른 어떤 환경에서 잘 작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세요.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파이 레이트인데 지금 이 녀석은 뭐예요? 뚱 떨어져 있죠. 그렇죠? 예. 뚱 떨어져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어떤 거냐면 지금 요 일종의 메인스트림이죠. 얘가 메인스트림 802.11 표준들은 대체로 어떻죠? 이게 공통점을 보세요. 여기 보면 802.11 phi, 11b의 phi, 11a, g, n, ad, ac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ad만 빼고 나니까 잠깐 뭐 대충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와이파이 한 다음에 넘버 붙은 그 녀석들이죠. 그 다음에 다 공통적으로 보면 예, 그렇죠. 밴드가 2.4기가와 5기가 밴드들이죠. 맞아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예, 얘는 예전에 802.11파이가 한때 조금 지원했던 그 900MHz 대역 ISM 밴드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른 용도로 지금 나와 있어서 이 메인스트림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이지 뭐 얘가 특별히 기술이 퇴보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거나 우상향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트렌드는 지속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요 박스 안에 센터 프리퀀시 말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죠. 예, 말했지만 웨이브 폼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 MCS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듈레이션 그러면 예전에는 뭐 FM, AM 모듈레이션 여러분이 정보통신공학개론 시간에 듣는 거 뭐 이런 것들 CPM 모듈레이션, OFDM, CDM 이런 걸 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다가 이제 이게 좀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그 컴플렉스 뭐죠? 컨스텔레이션, QAM, 뭐 16 QAM, 뭐 256 QAM 이런 그 컴플렉스 주로 컴플렉스 밸류드 컨스텔레이션을 갖는 그 심볼을 말하는 게 됐고요. 모듈레이션. 이 코딩은 주로 바이너리 투 바이너리로 매핑하는 이 코드를 얘기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니 정보가 있어서 바이너리 투 바이너리로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어디 뭐 QPSK로 매핑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여기도 나오지만 OFDM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여기 나와 있듯이 싱글 캐리어로 보낼 수도 있고 뭐 DSSS로 보낼 수 있는데 얘들은 뭐라고 할 거냐 그래서 얘들은 이제 웨이브 폼이라고 거의 불러요. 그래서 웨이브 폼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6G
웨이브 폼으로 뭘 할 거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OFDM을 계속 가져갈 거냐. 5G나 4G처럼 OFDM 웨이브 폼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다른 걸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논인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MCS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은 그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802.11AX에서는 1024 쿼함을 한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6G에서는 셀룰라 와이어리스인데도 뭐 그런 1024 쿼함 같은 걸 하자 말자 하는 이런 얘기인가 보다. 여러분이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좀 다른 문제고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표준화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준화 과정을 보면 이 타임라인이 항상 공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를 조직했어요. 그럼 여러분 위원회가 조직된 고울이 있겠죠. 우리는 언제까지 뭘 한다. 맞아요? 그러면 802.11AX라는 표준을 만들겠다는 그룹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워킹 그룹이 있다고 하면 걔들이 자기들이 언제까지 뭘 하겠다는 거를 계획을 세우겠죠. 마치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했다가 하산할 때 아무 계획 없이 배낭에 적당히 넣고 가요? 아니면 여러분 체력이라든가 평소에 훈련할 때 나오는 뭐 다른 좀 낮은 산들을 오르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시간 순, 그다음에 가방에 넣어 갈 거 뭐 이런 거 다 계산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이제 이 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802.11AX에 대해서 이 표준화 과정에서의 세부 조그만한 활동들에 대해서 이런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프레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TG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태스크 그룹, 그다음에 WG 그럼 워킹 그룹, SG 그러면 스터디 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들이 보통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드래프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시피케이션의 드래프트를 만드는 거예요. 드래프트가 초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 디버그를 하고 맞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리바이즈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널 버전을 어나운스하는 거죠. 그래서 어프루브를 하는 거예요. 보트를 해요, 참고로 이런 거 하면 투표를 해요, 투표를. 네. 이 참가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로 어프로벌을 받겠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PAR, 뭐 CDS에 대해서 어프로벌을 받겠다. 여기 보면 다 있죠. 뭔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call for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참여자들한테 그러면 우리는 파이 웨이브 폼에 대해서 언제까지 여러분들 제안서를 내주세요 하는 콜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call for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볼 거고요. 예를 들면 대학원에 가서 여러분이 컨퍼런스에 여러분의 연구 논문을 내게 되면 그 컨퍼런스의 홈페이지에 call for papers라는 그 어떤 어나운스먼트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 call for papers 그래서 듀가 보통 쭉 나오죠. 듀가 언제고 그러면 여러분 심사가 언제까지 될 거고 그럼 여러분이 파이널 버전을 언제까지 내야 되고 그래서 call for 하면 이게 요청이죠. 어떻게 보면 페이퍼를 내라, 연구 논문을 내라 이런 거 여기서는 코멘트를 내라. 그러니까 드래프트에 대한 코멘트를 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드래프트 버전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드래프트 버전 0.1, 1.0을 만들고 2.0을 만들고 3.0을 만들고 맞습니까? 4.0을 만들고 네. 그래서 eventually 이 표준을 퍼블리시 하겠다. 언제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국제 회의에 계속 가야죠. 발표하고 보트에 참여하고.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보트에 참여하지 못하죠. 자,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프로시저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애틀이라든가 삼성에 어떤 표준을 개발하는 곳에 간다고 해서 근데 모든 사람이 표준화 회의에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삼성 리서치 이런 데서도 표준 팀이 있는데 회의를 가는 사람들은 또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참고로 이제 저희 연구실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졸업생 중에서 모 박사가 삼성 리서치에 있는데 표준화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영어를 잘한다는 게 첫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틀려도 계속하면 점점 잘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 언어니까 많이 할수록 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잊지 마세요. 영어 공부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인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테크니컬한 내용이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얘기했지만 이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전체 지도인데 수시로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좀 아쉬워요. 전체 페이지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래서 802.11ax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급히 끝내느라고 잘 말을 못했지만 와이파이 4, 5, 6에 대해서 말을 다시 요약을 하면요. 와이파이 4가 11N, 11AC, 11AX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4, 5, 6가. 그 다음에 얘들의 공통점은 다 뭐라고요? 예, OFDM을 서포트한다는 거였죠. 예, 그 다음에 또 마이모를 서포트하고 마이모는 뭘 줄임말이라고요?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간단히 얘기하면 멀티플 트랜스미트 앤 리시브 안테나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디테일에서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이 와이파이 4, 5, 6로 가면서 점점 이 OFDM 마이모, 특히 마이모에서 지원하는 게 점점 많아졌어요. 여기는 뭐냐면 싱글 유저 마이모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멀티 유저 마이모고요. 그래서 이 싱글 유저 마이모는 AP와 스테이션 하나가 멀티플 트랜스밋 리시브 안테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 링크를 한 번에 구성할 수 있게 무선 링크를 이렇게 한 거였어요. 네. 그런데 5에서는 이제 AP에서 액세스 포인트에서 스테이션들로 가는 다운로드 또는 다운링크에 대해서 멀티 유저 마이모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6에서는 다운링크뿐만 아니라 업링크에서도 멀티 유저 마이모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OFDMA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채널을 서브 채널로 나눠서 그 동시에 여러 스테이션들이 액세스 포인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을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extension of multi-user MIMO. 그래서 멀티-유저 마이모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업링크에서도 해보자라는 게 이 AX의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업링크에서도 하는데 또한 어때요? 예, 그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OFDMA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스페이셜 리유스는 이게 뭐 말했지만 안테나가 있으면 빔 스티어링을 일렉트로니컬리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동일한 채널이라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AP가 예를 들면 AP가 있는데 AP1이에요. 내가 AP2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밴드 안에 이 채널이 있었다 해보세요. 근데 AP1이 이 채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전 같으면 인근에 있으니까 뭐 안 쓰려고 하겠죠. 근데 어떻다고요? 이 채널을 쓰면서도 얘가 예를 들면 이쪽으로 주로 보내고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AP2는 이쪽에 있는 스테이션들에게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채널을. 맞습니까? 이게 채널을 리유스 하는 거예요. 또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리유스하니까 프리퀀시 리유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리퀀시 리유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스페이셜 빔 스티어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피지컬 레이어에서도 그 전에 OFDM에서 뭐 여기서 지난번에 하다 말했지만 요 길이를 늘렸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도 어떻게 하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도 어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의 길이를 넣으면 늘리면 그런데 단위 시간당 보내는 비트 수가 같다고 보세요. 그러면 프레임 길이가 어쨌든 늘어나서 비트를 페일로드에 더 많이 싣게 되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하나의 IP 패킷을 맥 프레임으로 바꿨을 때 맥 프레임 여러 개를 5 프레임에 넣는데 오버헤드를 떼버리는 거예요. 그 헤더들을. 그럼 헤더만큼의 오버헤드가 줄어드니까 더 레이트를 높일 수 있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지만 지난번에 자꾸 얘기했지만 모듈레이션 기법이 좋아지고 물론 여기 이제 코딩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코딩도 점점 강력한 코드를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보면 이제 여러분이 딱 보면 알겠지만 얘들은 이제 파이 얘기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딱 들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맥 레이어에서 어떻게든 잘해보자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802.11에 대한 뭐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서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아, 이거는 레이어 1, 파이에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레이어 2의 서브 레이어인 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탁탁탁 캐치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서가 좋은 게 뭐냐면 상당히 튜토리얼성으로 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AX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현대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그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도 어떤 우리 젊은 교수님이 여당과 야당에 대한 어떤 뭐 얘기를 우리 저 나이 또래의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이제 좀 그런 거예요. 젊은 교수님, 우리 정당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좀 더 많이 알아서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 자네 그거 틀렸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히스토리가 있죠. 히스토리가 없는 건 없죠. 히스토리를 알아야만 현재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히스토리를 알면 현재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놀랍게도 AN이 뭐지? 한데 있어요. 말했지만 802.11에는 굉장히 많은 워킹 그룹들이 있었고 제대로 심지어 파이널 드래프트를 못 낸 데도 있어요. 파이널 버전을. 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주로 여기에 관심 있죠. 와이파이 4, 5, 6니까. 그래서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뭐 A 얘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여기 A 해서 11A에서 뭐였죠? 예, OFDM이 있었다고 했죠. 11A는 OFDM만 있던 건 아니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예, OFDM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OFDM, A에서의 OFDM을 가지고 오답트를 한 거죠. 그렇죠? G에서도 오답트하고 사실 여기 G가 빠져 있지만 예, C에서도 AX에서도 오답트를 다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면 뭐 예전에는 그냥 OFDM이었는데 점점점 기능을 늘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채널도 이제는 여러분이 이 채널이 그냥 통신에서 말하던 채널이 아니라 밴드 채널, 서브 채널 또는 뭐 리소스 유닛 뭐 이런 거 말할 때의 그 채널이란 것도 이제는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기존에 있던 좁은 채널을 본딩을 하는데 여기서는 40메가까지 본딩할 수 있고 여기는 80메가 옵셔널로 160메가까지 본딩하나 보다. 예를 들면 뭐 AX에서는 옵셔널이 아니라 그냥 160까지 본딩이 맨더토리로 있을 수도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옵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에서 옵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기를 만들 때 이거 서포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맨더토리는 반드시 넣어야지 이제 서티피킷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보면 이제 기존에 A와 N과 AC와 AC에 이게 아마 웨이브 1이고 이게 2인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뭐 채널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냐? 아까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늘려가고 따라서 어떻다고요? 뭐 패킷 사이즈도 뭐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꾸 좋아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 다음에 멀티 유저 마인 모드, 업링크, 다운링크 어떻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줄줄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말했지만 아까 뭐 서브 채널 얘기를 했었죠. 예. 채널을 또 잘라서 특히 OFDMA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타임이고 이게 프리퀀시라고 한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어떤 특정 채널을 내가 사용하면 그렇잖아요. 20메가가 최소였잖아요. 20메가에다가 어떤 한 스테이션에 가든가 오는 시그널을 다 그냥 할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거를 더 잘게 쪼개서 컨트롤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전 같으면 스테이션 뭐 1, 2, 3가 여기를 쓰는 바람에 스테이션 4가 이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쪼개가지고 쓰게 한다면 예를 들면 이게 스테이션 1이 이만큼 쓰고 스테이션 2, 3, 4는 이렇게 쓴다면 예를 들면 일부 중요한 빨리 도착해야 되는 패킷들은 레이턴시가 훨씬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될 게 지금 어쨌든 이 무선 통신 표준과 관련해서 가장 활발한 곳이 이 IEEE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유럽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뭐 에크마였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3GPP라는 곳이에요. 이 3GPP는 보면 알겠지만 Third Generation 표준을 만들 때 그때 만들어진 어떤 뭐 단체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회사, 연구소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서 표준을 공동 개발했는데 셀룰라 이동통신 표준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 3GPP도 있고 뭐 3GPP2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활동이 얘는 계속하면서 얘가 3G에서 WCDMA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그다음에 4G에서 LTE, 그다음에 지금 5G에서 NR을 성공적으로 이 회사들이 표준을 개발하고 많은 회사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마치 전 세계 셀룰라 이동통신 표준을 만드는 단체, 거의 유일한 단체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은 얘는 와이파이 만들고 있고 표준 만들고 있고 얘는 셀룰라 표준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신 표준들을 여기랑 여기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얘도 지향하는 바가 비슷해요. 뭐예요? 이게 시간이고 이쪽에 어떻게 보면 레이트라면 그 파이 레이트든 아니면 뭐 맥 레이어에서의 레이트든 간에 우상향하기를 바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점점 더 빨리 통신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뭐 완전히 새로운 모듈레이션 방법, 완전히 새로운 코딩 방법, 완전히 새로운 웨이브 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고려하던 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또 적용이 되고 여기서 고려하던 게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 3GPP에서 그 셀룰라 이동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기술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넘어와 있어요.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마이모 이것도 이미 LTE, NR 하면서 다 서포트가 되고 있고요. 싱글 유저, 멀티 유저 다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업링크, 다운링크 다 서포트를 해요. 그래서 매우 비슷한 기술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차이점은 있어요. 예, 셀룰라와 와이파이의 차이점은 물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슷한 기술을 계속 제안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웨이폼을 만들었는데 나는 처음에 와이파이에서 좋겠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와이파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쪽에 괜찮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문서는 뭐 곧 이렇게 해서 끝나요. 열심히 설명하고 뭐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컬러링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하고 AX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웨이크업 타임 같은 걸 잡아가지고 또 뭐 배터리를 배터리 라이프를 늘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쭉쭉쭉쭉 설명이 잘 돼 있고 뭐 그 다음은 이제 일본에서 그러면 어떻게 레귤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설명했던 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MCS에 대해서 이건 안 하려고 했다가 제가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이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02.11AX의 MCS 그러니까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정말 끔찍한데 보면은 이 글을 올리신 분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11AX 그 액세스 포인트를 구입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뭐 좀 알아보려고 하다가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핸드폰에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어디에 해당되냐 여기 보면 스페이셜 스트림수 2 뭐 이렇게 나오고 맥 레이트가 니고시에이션을 하거든요. 채널 AP와 스테이션이 서로 일종의 채널 사운딩을 한 다음에 요 정도로 모듈레이션 코딩 스킴을 선정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니고시에이션을 하는데 이렇게 니고시에이션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모듈레이션은 뭐를 쓰고 코딩은 뭘 쓰는지. 그래서 이제 혼자서 열심히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MCS 전체 테이블이 나와 있는 게 있더라. 그러면서 이거 보면 알겠지만 잘 보이지도 않죠. 좀 이따 확대한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N high throughput, 11AC very high throughput, 그다음에 AX high efficiency에 대한 이 MCS 테이블이 다 있는 거고 자기가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 개의 스페이셜 스트림,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제가 파이프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멀티 안테나가 있으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또 잠깐만요. 제가 어디 있었죠? 요거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죄송한데요. MCS에서 여기 번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듈레이션이고 이게 코딩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BPSK, QPSK, 뭐 16쿼엄, 그다음에 1024쿼엄 이런 말들이 있고요. 여기가 바이너리 투 바이너리 코딩 레이트 다 1보다 작죠. 2분의 1, 뭐 4분의 3,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가드 인터벌의 길이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레이트가 정해지는지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끔찍하죠, 사실은. 이걸 뭐 다 외우고 있는 사람도 없고. 여기는 선명하네요. 이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있죠. MCS 인덱스.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쫙 이렇게 찾는 거죠. 있습니까? 스페이셜 스트림은 하나고 1024 쿼엄을 쓰고 있고 바이너리 투 바이너리,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심볼 5개에 어떻게 보면 패러티가 하나 더 붙었다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되는 그런 레이트네요. 이거 이런 식으로 MCS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다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부터 이제 챕터 5를 하겠어요. 챕터 5는 타이틀이 라우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챕터 1에서 오버뷰를 봤었고 프린서플에서 챕터 2에서 봤듯이 이 라우팅은 2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2 레벨. 2 레벨을 가지고 있는데 2 레벨을 가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여러분이 뭐 왜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을까 했을 때 뭐 전가의 보도가 뭐죠? 스케일러빌러티 뭐 이런 거죠. 스케일러빌러티 때문이에요. 참고로 요즘 초등학생들은 뭐 그 물리 있잖아요. 물리에 대해서 뭐 특히 중력이라든가 뭐 빛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시공간이 휘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공간이 휘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답을 한대요. 뭐 누구야? 우리는 왜 지구에 붙어 있어 빙글빙글 도는데 그래도 시공간이 휘어서. 누구야? 뭐 어떻게 중력은 왜 작용하냐면 시공간이 휘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인터넷에 관련해서 이게 왜 이렇게 디자인됐을까요? 그러면 스케일러빌러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이 스케일러빌러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2 레벨 라우팅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운 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이 챕터 5에서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만들어 놓고 오늘 이제 어제 리바이즈를 하면서 우리 교과서에서 이 저자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탑 티어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처럼 이 네트워크 오리엔티드 된 정보를 잘 못 들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핵심을 좀 못 짚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요쯤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 2 레벨 라우팅을 하는데 라우팅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유니캐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소스가 있잖아요. 소스가 있는데 데스티네이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스가 하나의 패킷을 간단하게 그냥 IP 패킷이라고 합시다. 소스가 IP 패킷을 하나의 데스티네이션에 전달하고 싶은 게 이게 유니캐스트예요. 아시겠죠? 멀티캐스트는 뭘까요, 그럼? 하나의 패킷을 동일한 하나의 패킷을 여러 데스티네이션즈에 보내고 싶을 때. 그다음에 또 기억하겠지만 애니캐스트라는 게 있었죠. 애니캐스트는 뭐죠? 이 멀티캐스트랑 애니캐스트는 좀 헷갈리는 게 멀티캐스트도 여러 데스티네이션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니캐스트는 뭐냐면 일단 데스티네이션 여러 개를 생각하는데 얘들 모두에게 도달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any one of the destinations예요. 멀티캐스트는 멀티플 모두에게 전달돼야 되는 게 멀티캐스트고 물론 뭐 패킷 드랍이 생길 수는 있죠 언제나. 하지만 목적이 적어도 하나인 것과 every인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라우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simplify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S자는 simplify의 S라고 했죠. 그렇죠? simplify and visualization.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들도 일단 라우팅은 라우팅인데 유니캐스트 라우팅
유니캐스트를 위한 라우팅에서 이 투 레벨 스킴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미 그림을 봤지만 이 투 레벨 라우팅 이 스킴은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름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이 인터넷이 수없이 많은 라우터들로 돼 있지만 그룹핑이 돼 있다고 했어요. 도메인이라는 걸로.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메인들이 이제 연결돼 있을 거고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이 도메인 내에서 어때요? 이 라우터들이 이제 있을 텐데 요 밑에 또 어때요? 호스트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메인들 간에서 패킷을 주고받는데 도메인 1에서 예를 들면 도메인 4까지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때요? 이 패킷을 도메인 1에 있는 라우터가 도메인 2에 있는 어떤 대표 라우터한테 보내고 도메인 2에 있는 대표 라우터가 또 도메인 3에 있는 대표 라우터한테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메인에서 도메인으로 홉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그러니까 도메인 상호 간 라우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내부에서 또 도메인 내부에서 그러면 인트라 도메인에서 또 어떻게 라우팅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도메인 내에도 라우터가 도메인에 하나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수천 개, 천 개 있는 그런 도메인도 있다고 해요. 그럼 그 안에서도 수없이 라우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오늘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어떤 호스트에서 어떤 다른 호스트로 어떤 IP 어드레스를 가진 호스트에서 디바이스에서 다른 디바이스로 갈 때 어쨌든 최대한 빨리만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게 이제 중요해서요. 특히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는 쇼티스트 패스 루트를 찾는 것보다는 어떤 때는 나의 팔러스에 가장 잘 맞는 팔러스에 잘 맞는 루트를 찾는 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나의 팔러스를 잘 임플리멘트 할 수 있는 라우팅 방법을 이제 합의를 해서 임플리멘트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기에 대해서 주로 볼 거고요. 당연히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simplify의 반대인 generalize를 해야 되겠죠. 또는 뭐 complexify,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걸 할 텐데 뭐 얘기를 했었죠. 제가 문제풀이의 10개명 그래서 한 10개 정도만 뽑아봐야지 했다가 20개, 30개 넘어가서 다 버리고 마지막에 남긴 게 simplify and visualize라고 했었죠. 그래서 generalize 하는 거는 그냥 simplify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simplify, visualize만 기억해 놓고 simplify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점점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챕터의 구성이고요. 그러면 이제 투 레벨 라우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설을 하고 그 다음 섹션에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 5.2에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할 거니까 이 도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을 했듯이 이 노드들 또는 라우터들이 그룹핑이 돼 있죠. 또는 호스트들이 그룹핑이 돼 있다고 봐도 되는데 일단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말할 때는 그 각 도메인이 자기들이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 사용할 라우터들을 지정을 한다고 해요. 걔들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라우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도메인들이 나눠져 있고 도메인들의 다른 호스트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라우터들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인트라 도메인은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을 하다 말았지만 그 내부에서 하는 건데 인트라 도메인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KT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에서도 뭐 1호집 뭐 1층에 1호집, 3호집, 8호집은 뭐 KT와 서비스를 받고 2호집 뭐 이런 데는 뭐 LG U+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KT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여러 호스트들에게 패킷을 라우팅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내가 다 갖고 있는 네트워크니까 비용을 최소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취하겠죠. 아니면 가장 빠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터 도메인 라우팅과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이 뭔가 팔러시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핵심은 또 뭐라고요? 스케일러빌리티.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말 안 했지만
오늘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 중요한 것은 팔러시 또는 프레퍼런스라는 말이에요. 팔러시란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는 스케일러빌리티예요, 여전히.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스케일러빌리티. 뭐 그렇죠. 막 졸면서도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거의 맞지만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 스케일러빌리티만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프레퍼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뭐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워낙 자주 봤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그 preference 또는 policy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ISP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LG U 플러스나 뭐 KT나 아니면 지역 로컬 뭐 회사들도 있죠. 뭐 HCN 경북 같으면 이런 데도 있고 HCN이 최근에 어디 합병됐다는 것 같은데 뭐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에요. 그 회사들이 있는데 회사들이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국제 우편 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 또는 뭐 맺은 나라든 간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편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편지 봉투에다가 그냥 미국 주소 써가지고 그냥 보내면 보내주나요? 아니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소포 보내면 보내지나요? 아니죠. 그렇죠? 협약이 되어 있어야 되죠, 서로. 그다음에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인터넷 직접 구매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다가 뭐 물건을 주문할 때 맞아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주문할 때 뭔가 좀 대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생긴 이유가 뭐냐면 우체국 간에 협약을 맺어요. 우체국 간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kg 소포를 보내는 것과 미국에서 예를 들면 500g 소포를 보내는 것을 같은 걸로 봐가지고 서로 보내는 양으로 캔슬한 다음에 과금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뭐 이런 협약을 맺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를 들면 뭐 트래픽 양이라든가 아니면 교역 양에 대해서 정부가 포스탈 서비스는 쥐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설 그 포스탈 서비스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ITU 이런 데서 예를 들면 그 아까 말했듯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1kg에 대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 500g으로 그냥 캔슬하자. 이런 것들을 서로 회의에서 정하는데 주로 어떻게 됐겠어요? 네. 주로 이제 상품을 살 때와 이삿짐 할 때 뭐 이런 게 팔러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연구년을 갈 때 2011년에 미국으로 책을 볼 게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잔뜩 보냈어요. 그래서 소포로 보냈어요. 보낼 때는 별로 안 비쌌어요. 우편으로 배로 가죠. 미국에서 보내려고 딱 하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일부 책은 버리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 연구년을 갔을 때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가져갔던 책을 다시 가져오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게 개념이 뭐냐면 그래서 이 피어링이라는 개념이랑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오지만 여기 트랜시트 어그리먼트. 그래서 피어링 어그리먼트, 트랜시트 어그리먼트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피어링 어그리먼트는 간단히 얘기하면 상계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도메인 A와 도메인 B가 여기서 이 P가 말하는 게 피어링 어그리먼트를 맺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 도메인 B와 도메인이라고 하세요. ISP라고 할 수도 있고 도메인 B와 도메인 C가 피어링 어그리먼트를 맺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소스가 A이고 데스티네이션이 B인 패킷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과금 없이. 여기 있는 라우터들, 대표 라우터들이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딱 보고는. 그 다음에 얘도 소스 IP가 B 도메인 안에 있는 녀석이고 데스티네이션 IP가 A 도메인 안에 있는 녀석이면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호스트가 소스 IP는 당연히 A겠죠. A 도메인에 있는 거겠죠. 근데 C에 있는 걸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C에 있는 걸 하면 얘가 피어링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내면 어때요, 얘가? 포워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왼쪽 그림에서는 A와 B 사이에서, B와 C 사이에서만 패킷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보면 아니 잠깐 인터넷에서는 어쨌든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얘들이 다른 데도 많이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지금 그거는 그냥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딱 보고 A에서 C로 가려면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데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이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서 망했네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트랜sit 어그리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떤 거냐면 뭐냐면 얘가 A와 B가 트랜sit 어그리먼트를 하는데 뭐냐면 그 트랜싯이 뭐냐면 A가 C로 가는 A에서 C로 가는 것을 B의 라우터들이 중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짜로는 안 해주죠. 돈 받고 해주죠. 그래서 트랜sit fee를 받아요. 마치 이것은 항구에서 어때요? 어떤 항구에서 우리나라 부산항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온 것들을 일단 환적해주고 트랜sit fee를 받는 것.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예를 들면 부산항에다가 일단 하역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조그만 배로 중국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중국에다가 중국의 여러 상하이 뭐 어디 있는 배로 이제 실어 날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는 게 트랜sit fee죠. 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 트랜sit 어그리먼트가 있으면 A에서 C로 가는 패킷도 얘가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라우터가 어떤 패킷을 받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저 도메인 B와는 내가 트랜sit 어그리먼트밖에 안 맺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쪽으로 해서 만약 보내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굳이 어때요? 이쪽으로 안 보내고 피어링 어그리먼트가 있는 다른 데로 보내도록 나의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나중에 돈을 적겠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냥 단지 홉수가 그러니까 라우터에서 라우터로 또 라우터로 가는 이 홉수가 작은 것만이 이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과금 문제와 어,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더 클 수 있겠다. 또는 이럴 수가 있어요. 얘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피어링 어그리먼트, 트랜스 어그리먼트가 막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 보내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라우터가 굉장히 느려요. 뭐 최신 모델 나왔는데 옛날 거 쓰고 있어요. 100 기가 이더넷 라우터 안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만약 보내면 그렇잖아요. 얘가 이렇게 보낼 거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건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제가 이제 fee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fee 말고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제 내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서 이 인터 도메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렇게 일부러 거기에 고쳐가지고 그냥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피겨 5.2가 조금 전에 말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T라고 돼 있는 건 당연히 트랜sit 어그리먼트가 있는 거고 P라고 돼 있는 건 피어링 어그리먼트가 있는 거고요. 둘 다 안 써놨으니까 하나만 있는 거라고 합시다. 그래 놓고는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어링 어그리먼트가 없이 오직 이 A와 B는 이제 피어링 잠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네. 요거는 넘어갑시다. 요거 너무 뻔한 얘기니까. 네. 네. 여기서 어쨌든 거쳐서 가게 되면 그렇죠. 거쳐서 가게 되면 돈을 내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건 피어링 있으면 이렇게 가면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굳이 설명 안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는 오늘 이 두 번째 섹션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요약한 것이고요. 이건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요 분의 디시스인데 디시스 중에서도 요 섹션이 뭐 요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버뷰를. 그래서 가져왔어요. 자, 봅시다.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는 어쨌든 소스 도메인 상에서 데스티네이션 도메인까지 패스를 찾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패킷이 있으면 그 IP 패킷에는 뭐가 있어요? 헤더에. 소스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있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그 이서넷 프레임과 맥 프레임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데스티네이션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데스티네이션 맥 애드레스가. 주의를 좀 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어쨌든 패스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소스 도메인에서 데스티네이션 도메인까지 뭐 이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 도메인까지니까 중간에 라우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라우터 이렇게 쓸 테니까 그러면 sequence of domains. 왜냐하면 이 라우터는 어떤 도메인에 속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패스를 찾는다는 것은 도메인의 시퀀스를 찾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최종 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 이건 번호라고 하면 이게 소스 도메인. 예를 들어서 이게 데스티네이션 도메인.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어떤 라우터예요. 라우터 1번이에요. 얘가 라우터 1번이면 IP 패킷을 받아가지고 딱 그 패킷을 깔 거 아니에요. 까가지고 IP 헤더를 볼 거잖아요. 그러놓고는 그러면 내 아웃풋 포트 어디로 보낼 거냐. 물론 이거는 이제 아웃풋 포트니까 이제 피지컬한 거고 또는 어떤 다음 라우터의 그러니까 넥스트 홉 라우터의 IP 어드레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순전히 뭐예요? 레이어 3 입장에서 보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아웃풋 포트 어쩌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라우터 1번이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만들어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게 써놨어요. 이게 우리 교과서가 좀 약간 오해가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앞뒤가 왜 안 맞지? 그래서 찾아본 게 요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요 말은 좀 미슬리딩해 보여요.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라우팅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패킷을 소스로부터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그 어드레스를 가지고 패스를 찾는 거니까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할 거예요. 오늘.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인터 도메인은 뭐 중원 부원하고 있지만 쇼티스트 패스 또는 쇼티스트 합수로만 결정하지 않고 아까 말했지만 이코노미 피라고 했어요. 트랜스 피 그다음에 릴라이어빌리티.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어떤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특정 어떤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려고 하니까 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내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알고 봤더니 요 라우터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런 일은 없지만 제 연구실에 컴퓨터가 라우터로 작용하는데 제가 퇴근할 때마다 끄고 가요. 그러면 뭐 제가 퇴근하고 나면 라우터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는 또는 얘가 오래된 기기라서 다른 라우터들보다 매우 이 처리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인커밍 패킷이 몰리면 어때요? 버퍼 오버플로우가 생기고 그럼 로스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저쪽 라우터로 라우팅을 하면 에크를 못 받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또는 믿을 수 없는 라우터.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막 그 컴퓨터 구루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라우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했지만 IP 패킷은 어때요? 소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공개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그걸 중간에 돌려가지고 어떤 서버가 걔를 바꿔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있죠. 물론.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어때요? 뭐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패스를 쇼티스트 패스 또는 미니멈 넘버 오브 합스로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팔러시를 잘 집어넣을 수 있게 하려고 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는 녀석을 지금 거의 임플리멘트 하고 있다. 그래서 most deployed interdomain routing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여기 있지만 프레퍼런스를 집어넣기 좋게 되어 있는 알고리즘이다. 이게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교과서는 이그젠플로 막 넘어가거든요. 여기 있는 여기. 그래서 특히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 패스 벡터라는 것을 이제 주고받아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좀 더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 긴급히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링크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PDF에는 링크 누르면 요 thesis,가 다운로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섹션 1.1만 필요한 건데 어쨌든 전체를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용어가 autonomous systems 라고 하는 거를 정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라우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 이제 도메인마다 있는 라우터가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결정하니까 그냥 representative routers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메인의 representative routers. 얘들이 있고요. 얘들 가지고 뭘 하고 싶어요? 얘들 가지고 그렇죠. 어떤 프로토콜을 돌려서 각각의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들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상당히 어때요? 효율적이면서도 또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그 팔러시를 집어넣기 좋게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글로벌 커넥티비티 또는 글로벌 뭐 리처빌러티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리처빌러티를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소스 애드레스와 어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라도 패킷이 가기는 가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보더가 도메인과 도메인의 경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라우터들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도메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라우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안에 호스트들이 잔뜩 있고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 이 안에서도. 그런데 보더라는 것은 뭐냐면 이쪽 도메인과 저쪽 도메인을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라우터 중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쪽으로만 연결돼 있지 이렇게는 연결 안 돼 있는 라우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더 라우터들. 그래서 보더 라우터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해왔던 이 라우팅 테이블인데 이 라우팅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조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걸 안 보면은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볼 거고요. 라우팅 테이블에서 이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핵심. 라우팅 테이블의 핵심은 데스티네이션 베이스드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IP 패킷을 열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이 프레임, 맥 프레임을 까가지고 그렇잖아요. IP 패킷까지 얻은 다음에 헤더를 열어서 뭐 소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본다라고 해놓고는 지금 갑자기 와서는 왜 또 데스티네이션만 할지 모르지만 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BGP라는 녀석은 어쨌든 데스티네이션 베이스트로 패킷을 딱 받으면 데스티네이션 베이스트로 내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핵심이.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데스티네이션 베이스트라는 것은 넥스트 홉을 이 패킷을 전해줄 다음번 어떻게 보면 보더 라우터를 정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IP 패킷에서 오직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그젬플이에요. 이게 저 디시스의 섹션 1.1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요 지금 클라우드처럼 돼 있는 게 그냥 뭐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메인. 그래서 이게 여기가 도메인이 하나 있고 여기 도메인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도메인이 있고요. 이 도메인 각각에 뭐예요? 보더 게이트웨이, 보더 라우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보더 라우터고요. 얘도 보더 라우터죠. 얘 둘이는 연결돼 있고요. 얘가 보더 라우터고 얘가 또 보더 라우터고. 맞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보더 라우터가 이제 8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얘들은 보더 라우터가 아닌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한 겁니까, 제가?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라우팅 테이블의 몇 줄을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게 라우팅 테이블의 일부예요. 그래서 특히 뭐냐면 특히 데스티네이션이 이렇게 될 때. 근데 이게 뭐죠? 지난번에 제가 그 우리 여러분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IP 어드레스와 그렇죠? 서브넷 마스크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141.23.88 10 이런 IP 어드레스가 있을 때 서브넷 마스크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럴 때 요거를 한 번에 나타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쓴다고 했었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요게 8비트거든요. 그게 3개 있으니까 3824에서 이렇게 쓰고 그냥 요걸 안 써버리고 이렇게 해도 한다고 했죠. 네, 많이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냐면 모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말을 요구에 뜻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IP 어드레스가 이렇게 8비트씩 4그룹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 첫 번째가 18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18.0.0.0인데 이게 사실 1.2.3이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8이라고 해버리면 어때요? 8비트니까 요 첫 번째 요 8비트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마스킹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얘기는 첫 번째 8자리가 18인 녀석들 모두에 대해서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18로 시작하는 18점으로 시작하는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도 그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죠. 그다음에 next hop.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소스 데스티네이션 next hop이 아니라 이 테이블이 소스가 얼마이고 뭐 데스티네이션 얼마일 때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얘는 없고요. 이 테이블에는 오직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next hop IP 어드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더 라우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AS 패스인데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 지금 이 AS가 아까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패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번호가 12393 이게 있어요. AS 3번, AS 1239, AS 3356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뭐 도메인 넘버처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실제 정말 시스템 상에서 가져온 거라고 해요. 저자 말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18.2로 시작하는 녀석에 대해서 지금 넥스트 옵이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에 2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부등호 표시가 있죠. 부등호 표시가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현재 뭐냐면 내가 보낼 수 있는 넥스트 옵은 이런 캔디밋이 있지만 내가 지금 요걸 선택해 놨어 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에는 하나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능한 모든 걸 버린 게 아니라 라우팅 테이블 안에는 있는 거예요. 테이블 안에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음 합으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걸 알아야지 이 녀석이 라우터가 갑자기 죽어도 이걸 보낼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해서. 일로 보냈더니 문제가 생기면 얘를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패스 벡터라고 우리가 부를 것과 관련이 좀 있어요. 패스 벡터라는 것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생각할 때 벡터 그러면 뭐 칼럼 벡터라든가 로우 벡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건 뭐냐면 그냥 어떤 숫자들이 그룹으로 파이나이트게 있고 순서가 중요하면 이제 벡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패스 벡터에 해당하는 건데 얘는 길이가 2짜리인 거고요. 얘는 길이가 3짜리인 거고 딱 이제 느낌 봐도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패스 벡터는 나중에 서로 이 패스 벡터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거든요. 라우터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쪽에서 넘겨준 걸 받아서 내 패스 벡터를 정할 때 앞에다가 프리픽스로 붙여요. 프리펜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고. 앞에 붙이는 게 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 습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은 뭐 다 이 책에 있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했지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IP 어드레스가 18로 되는 녀석들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하나를 하나의 라우터를 선택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넣어놓는다. 업데이트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잔뜩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이 얘기는 말로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이 패스 벡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그젬플 가지고 해봅시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데스티네이션 베이스트라고.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이 뭐냐에 대해서 이 보더에 있는 라우터들이 게이트웨이 라우터들이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 간단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 개의 라우터들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라우터들만 있고 다른 건 없어요. 지금 다른 라우터는 없고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라우터 A도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B도 라우팅 테이블, C도 D도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텐데 공통점은 뭐죠? A 라우터도 데스티네이션이 A인 것,
B인 것, C인 것, D인 것에 대해서 이 테이블 안에 얘 테이블도 어때요? 이게 destination, 그 다음에 next hop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ass 벡터가 있었잖아요.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destination이니까 A, B, C, D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야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여기도 destination A라고 해서 이게 하나가 아니죠. 이게 몇 줄이 있었죠. 맞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B도 또 B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destination A, B, C, D 이렇게. C도 D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설명하는 것은 destination이 D일 때 알겠어요? destination이 D인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라우터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consider paths leading to D, 즉 D가 destination 라우터들일 때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요. 일단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보면 제가 뒷부분은 아직 고치고 있어서 여기까지 섹션 5.2죠. 5.2 마지막까지만 일단 올라와 있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되기 전에 나머지 부분들도 다 리바이즈를 한 다음에 올려놓을게요. 그때 다시 또 다운을 받으면 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